네, 구직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취업 119 시간이죠.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 그리고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참 정말 이게 슈트를 쫙 빼입고 오시니까 멋지시죠? 예,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혹시 두 분은요, 그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호감 아니면 비호감? 저 같은 경우는 제 커피 인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를 먹을 때는 상당히 호감을 주지 않았었나, 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남의 평가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평가하기 그런 거죠? 자체 평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어떠세요? 글쎄요, 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비호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호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중간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물어봤습니다. 나를 딱 떠올렸을 때 단어가 뭐가 떠올리냐? 그러면 열정이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나쁘게는 생각 안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저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네. 강의를 하는데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어떤 이미지냐 했더니 곰돌이? 그러더라고요. 곰돌이는 나쁘진 뭐, 않았어요. 그럼요. 그만큼 호감이죠. 귀엽다는 거니까. 예, 예. 네. 어머, 네, 상우 씨는 알겠습니다. 어떤 묻지도 않았는데. 상우 씨는 알아서.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저야 뭐 그냥 호감이고 공주님? 싶죠, 늘. 예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호감 스타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경호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력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력서. 자, 먼저 이력서의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력서라는 것은 이제 구직과 경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인데요. 뭐 네. 지원자의 관심과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 고용주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떤 그 사람의 개인 홍보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는 계량화되고 공식화된 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정말 기초이자 필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갑자기 이 세 분께서는 그동안 이력서를 얼마나 자기 거를 직접 쓰셨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거, 예, 어떠셨어요? 궁금한데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편 접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뭐 10통 이내 정도 되지 않았었나, 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데 그때도 우편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요? 예, 정경호 예. 대표는 어떠세요? 네, 저는 IMF 원년 멤버입니다. 제가 딱 4학년 때 IMF가 터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 취업 공고문이 다 사라졌고요. 네. 일순간에.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50ቶ 이상은 쓰지 않았었나 이렇게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첫 직장을 또 외국 계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행운을 얻었었죠. 예. 그렇군요. 네, 재건 씨도 이력서 많이 쓰셨나요? 저는 연애 편지를 더 많이 써봤어요. 예, 연애 편지 한 50통 정도, 이력서는 한 두세 통 정도. 거기서 늘어난 글 실력으로 이력서 썼으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력서 이제 작성법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력서에서 이제 가장 딱 눈에 띄는 게 상은 씨 딱 받아보면 우리가 사진이잖아요. 이 잘생겼나 그렇죠. 못생겼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보게 맞아요. 되죠. 네. 사진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요. 이력서를 딱 봤을 때 대부분의 취업 담당자들은 딱 첫 번에 보는 게 사진이고요. 네. 70% 이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고 그 인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품, 성향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에서 사진은 대단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무조건 인상이 좋고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걸 골라서 넣는 게 이렇게. 좋을까요? 이런 걸 고르면 되네. 네, 너무 과대하게 하면 이제 뭐 좀 오바죠, 오바. 네. 그렇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네. 예, 뭐 지나치게 모자라면 못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3개월에서 미니멈 3개월에서 맥시멈 6개월 사이에 정장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품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기 사진을 다시 찍어야 돼가지고 좀 미백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포토샵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뭐 저 자체도 뭐 포토샵을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그래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잡티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사람을 네. 완전 모양을 바꿔서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웃지 못할 사례도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찍으실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얼짱 각도라든가 특별히 또 뭐죠 프로필 사진 형태로 네. 어디 뭐 기획사에 보낼 만한 그런 것들은 이제 탤런트
그런 거 그렇죠. 하실 때는 찍으시는 거지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이력서 사진에는 네. 아주 보수적으로 네.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너무 하면 안 보정을 많이 해서 실제로 딱 면접장에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막 그 반감에 의한 맞아요. 마이너스 점수가 막 더 많이 심사위원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나친 뽀샵은 좀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신현정 대표님도 주변에 어떤 이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 겪어보신 거 있어요? 저도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사진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사실 저희 보통 취업에 관련된 사진은 사진관에 가서 상당히 점잖게 보수적으로 찍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보다 보면 뭐 아까 뭐 V 포즈 이런 셀카는 기본이고요. 네. 뭐 누워서 찍은 사진,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포토샵으로 넣어가지고 증명사진 옆에 이름을 넣는다든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 이런 사진들 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장 정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 나는 우리 꼭 가져와 주세요. 아니 우리 지금 신용용 대표 저 모습 그대로 보통 사진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촬영해보세요. 예. 보통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아, 요 자세로. 예, 그냥 딱 맞아요. 앞 정면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네. 뭐 이 옆면이라던가 아주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곳을 찍어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워서 찍은 분들은 참 정말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네요. 자, 네. 다음은 이제 학력 사항입니다. 네. 자, 학력 사항은 좀 어떻게 적는 게 좋은가요? 뭐 최종 학력부터 그냥 상단에서 기재하는 게 좋고요. 보통은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졸업 학교나 학점, 전공은 절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검정고시 혹은 뭐 외국계 학교 졸업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에 기재함과 동시에 면접장에서는 이 질문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정고시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호기심을 좀 유발을 시키시니까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력사항은 상단에 가장 최종 학력을 적으시며 고등학교 이상 적으시면 좋은데 검정고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적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상당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준비를 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편입한 거 있잖아요. 네네. 편입하기 전 학교는 딱 없애고 편입하고 나서 그 학교만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이제 편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요. 예, 예. 근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입학을 기재 안 해서 실제적으로 입사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극소수의 경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소위 말해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공식적인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만약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학은 다른 학교에서 했는데 졸업을 또 다른 학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입학과 졸업이 다른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틀린 스펙이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편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학을 했다, 편입 입학 이렇게만 또 기재를 비고란에 써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들 갖고 어필을 할 수도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도 편입을 했거든요, 사무실.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격사항인데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다다익선이라 말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기가 지원하는 업종과 지원하는 회사에 맞게끔 그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이고 공인된 자격증은 좋은데 실제로 요즘 너무 민간 자격증 그리고 너무나 자격증이 많은 소위 말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이 좀 남발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좀 담보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 대표적인 게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기타 정부에서 좀 인가가 된 그런 부분의 자격증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히 면접관으로 하여금 취업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공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얘가 쭉 나왔는데요. 자동차 면허증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맨날 이제 자격증이라고 면허증밖에 없다는 재권 씨를 조금 비웃었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건가요, 면허증? 네, 사실 요즘 자격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명확하게 그 부분들은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운행, 그게 또 필요하군요. 그럼요. 자격증이 없으면 네. 불합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도 네. 어디서 이제 공인을 하고 인증이 돼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검증도 안 되고 그런 제가 예전에 취재를 가면서 네. 무슨 인내심 인내심 이렇게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요? 인내하는 자격증. 예. 그 라면 빨리 먹기 자격증.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런 자격증은 안 그런 건 된다.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경력사항이나 교내 활동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인턴십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좀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고 제약돼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들은 사회 경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정확한 기간과 그리고 관련해서 업무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디 편의점에서 근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는 좀 약하고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대학 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연극을 했었고요. 이건 창의성 이런 상상력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더불어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논리력, 창조력, 기타 연출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기획력 혹은 리더십.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 혹은 학생회 활동을 했으면 그 부분들 주요하게 활동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내 신문사에서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편집 업무, 기획 업무 이런 부분들 1년, 편집 1년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업 담당자,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 이쪽 부분에 굉장한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사항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넣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를 반드시 갔다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장한 당연히 그러면 무슨 군대에서 맡은 보직들 예를 들면 행정병이라 하더라도 작전병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하면 가장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ROTC라든가 학사장교 출신들은 그런 분들은 상당 부분 경력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좋은 수단으로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TGIF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위터, 구글, 유튜브, 아이폰 관련돼서 그런 홈페이지 활동들을 했던 부분들을 기재를 함과 동시에 그걸 실제로 취업 담당자를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친구가 정말 살아온 내역들,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 자기소개 이력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관리, 이런 홈페이지 관리, 혹은 페이스북 관리도 굉장한 좋은 자기 경력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자분들 통신병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취직도 잘 되고 또 이 운전병 했으면 또 그런 것도 좋은 경력인데 저도 이제 제대하자마자 어디 알바를 보러 갔어요. 알바를 하러 갔는데 저한테 보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딱 제 보직을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아유 고생 많이 했네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뭐였는데요? 위병이었어요. 위병. 부대 위병이 입구 지키는 뭔가요? 위병소근무.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셨네요. 서 있어. 한 게 네. 아무것도 없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고생했네요. 그러고 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본인들 하는 일은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씁쓸하네요. 예. 네, 자, 하여튼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봐. 네, 이력서를 쓸 때 양식 자체가 이제 문구점이나 인터넷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 많이 쓰는 문서서식, 인사서식,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별로, 업종별로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이력서 양식을 좀 준비하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업하고 지원 분야 관련해서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능력과 장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필하시면 좋은데 서체와 서식은 좀 무난하게 하시면 좋겠고 10배에서 12포인트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메일 제목이나 파일명이 한눈에 입사 지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회사마다 지원 회사 지원 업종마다 원하시는 서식이 좀 틀릴 수 있고 내용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쫙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마지막에 그 문구를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A 회사로 보내야 되는데 B 회사로 보내면서 A 회사 이름을 쓰는 바람에 서류전에 탈락한 그런 어떤 취업 지원생을 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 경우를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메일 마지막에 보내기 전에 대부분 요즘 온라인으로 지원 입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좀 살피고 갱신해야 될 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만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서류 접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듣습니까?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좀 끝부분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 담당자들도 소위 말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보면 이제 임팩트가 없어지는 거고 자세히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앞부분에 좀 보내시는 게 가장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서 작성법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현종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변별력 있는 스펙, 변별력 없는 스펙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스펙에도 뭐 변별력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요? 예,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요즘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재수강입니다. 근데 이 약 2주 정도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재수강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F라고 그러죠. 저희 재건 MC랑 저랑 많이 받았던 네. 이렇게 F를 받았을 때 보통 성적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B나 C가 나와도 A를 받기 위해서 재수강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스펙의 그런 스펙이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변별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별력이 높은 스펙과 변별력이 낮거나 없는 스펙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제가 좀 블로그에 이 변별력이 있는 스펙과 없는 스펙을 한번 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변별력이 높은 스펙을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학교입니다. 예,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경험,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대박 자격증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교나 뭐 해병대 같이 좀 군대를 좀 어렵게 갔다 온 분들 이런 게 이제 변별력이 높은 스펙이고요. 또 반대로 변별력이 낮은 스펙은 뭐 해외 자원봉사라던가 일반 뭐 민간 자격증 그리고 뭐 프랑스어나 뭐 스페인어 같은 제3국어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높은 학점. 근데 저희가 지금 학점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 변별력 없는 스펙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유, 그렇군요. 높은 학점이 변별력이 없는 스펙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해외 어학연수 조금 의외인데요. 이런 거를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아, 예.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1대1 취업 컨설팅을 그 제공을 하면서 1년에 한 70에서 8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제가 좀 주관적으로 사실 만든 데이터인데요. 보통 학점이 높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거나 소위 저희가 말하는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간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구직자분들은 대학은 내가 고등학교 때 뭐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숫자, 뭐 토익이나 학점 같이 숫자로 높일 수 있는 스펙이 좀 높으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학교 스펙이 이런 변별력에 있어서 무시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럼 학교 들어간 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학교 스펙 같은 경우는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좀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 학교 스펙이 이렇게 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저번 화요일 날 제가 그 컨설팅한 분이 이제 체육을 하신 분인데 대웅제약 대기업이죠. 여기 최종 면접 가셨거든요. 네. 예, 뭐 학교 스펙 좀 뭐 불편한 진실이지만 뭐 일부에서는 아직 깔려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이게 네. 좀, 예. 저 학점이나 어학 점수가 뭐 별 소용이 없다면은 사실 뭐 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학교 스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 일단 바로 그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인턴 경험입니다. 예, 과외나 뭐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건 좀 제외를 하고요. 실제 기업이나 방학 기간, 뭐 휴학 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뭐 직무라던가 전공과 좀 동일한 일치되는 곳에서 좀 근무를 해본 경험 이런 것 등이 그 이런 학교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회사는 사람을 뽑았을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교육을 반드시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동종업계 경험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초기 적응이나 이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예. 네. 자, 그리고 대박 자격증도 변별력 있는 스펙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격증이 학교 스펙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대학생일 때 소위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저희 정 대표님께서 뭐 이게 좀 남발되는 민간 자격증은 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이 계시고요. 지방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를 붙은 분이 있다면 예.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 스펙을 이길 수 있는 또 좋은 스펙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저 국가 공인 자격증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군장교 출신은 왜 유리한 겁니까? 아, 일단 그 군대 장교가 사실 사회생활하고 거의 같죠. 예, 또 뭐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뭐 길게는 4년까지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국가에서 봉사를 한 거죠. 이런 경험이 전부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고
분류하지는 않고요. 좀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사실 보험직군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이런 그 전역자 출신들을 많이 우대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보면은 저희가 ROTC만 좀 놓고 보면 1년에 임관하는 인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고객분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고객을 잡으려면 사실 채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군에서 계셨던 장교 출신 분들이 이런 임원직이나 간부직에 많이 가 계신 경우가 있어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의외인 게 해외 봉사활동이나 어학연수 경험도 변별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딱 잘라서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경우 자비로 간 경우는 사실 기업에서 볼 때 상당히 이상하게 봅니다. 보통 남의 나라 가서 뭐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는 게 저희가 들어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왔을 때 업무를 잘할 것이다, 근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국내에도 이런 자원봉사의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외국에서 하고 왔다 이런 거 사실 변별력 없는 스펙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장기간 갔다 오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줄었는데 어학 실력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은 되레 독이 되는 스펙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학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펙에서 뭐 이런 어학과 관련된 점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토익이 가장 대표적인데 토익은 우리가 통상 한 900점 넘으면은 굉장히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여겨져온 풍토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있었죠. 네. 900이 대부분 목표입니다. 네. 옛날에 저희가 토익을 공부할 때는 뭐 700 도전반, 800 도전반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고 전부 900입니다. 이미 자격사항으로 바뀐 지 오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직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스펙이 바로 이 토익입니다. 그래서 토익에 대한 좀 오해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토익 유효 기간이죠. 자기가 토익을 본 날짜가 얼마 좀 한 3달, 4달이 넘어가면 인사 담당자가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아 보일 것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자격 사항이기 때문에 600, 700 제시된 점수 이상이면 되고요. 또 토익이 낮으면 필터링한다. 그 점수만 넘으면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익을 상당히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그 자격 사항이 몇 점인지만 확인을 하시고 토익을 준비하시면 되지. 그 900점을 목표로 무식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숨가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변별력 있고 없는 그런 스펙들을 이렇게 정확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 시험을 준비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페어링 HR의 신영종 대표, 엔학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